네, 3월 쉽지 않은 시장, 이 변동성의 파고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잘 넘을 수 있을까 대책 마련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은 김영진 에스핀 리서치 대표님 모셨습니다. 말씀 나눠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3월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전쟁 발발 한 2주 정도 지난 그런 국면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상황을? 일찍 끝난다고 하더니만 네, 좀 계속되고 길어지는 있습니다. 거, 예. 뭐 이번 주에도 끝날지 말지 모르겠고요. 어제 또 이란 쪽에 뭐 새 지도자라는 분이 또 강한 발언을 해서 유가가 또 강하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3월의 변동성 한번 보면 유가를 보면은 그 변동성이 바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그 흐름 한번 보면은요, 제가 휘발유를 뽑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원유는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휘발유를 보면은 저게 바로 CPI나 뭐 PC 쪽으로 바로 반영이 될 테니까요. 원유는 그렇게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휘발유가 바로 반영이 되죠. 그래서 원유뿐만이 아니라 뭐 제트유, 경유, 휘발유 뭐 다 올랐는데 조금씩 이 상승률은 틀립니다.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저 휘발유 가격이 좀 그나마 좀 덜 올랐습니다. 초반에는 그런 이제 좀 산업용으로 쓰이는 그런 유종이 좀 많이 오른다라고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올랐는데 휘발유 쪽이 저 정도로 가면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저렇게 되니까 이번에 최근에 CPI 지표가 좀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저걸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엔 좀 조용히 넘어갔는데 다음 달부터는 저게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좀 부담스럽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은 글로벌 각국의 골치입니다. 근데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산업적인 그런 부담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유가뿐만이 아니라 운송비를 봐도 마찬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은 GSCPI 지표라고 해서 미국 쪽에서 이 연준이죠. 연준에서 내보내는 지표인데 그 운송비를 전반적으로, 글로벌 운송비를 전반적으로 뽑는 겁니다. 해상 운송뿐만이 아니라 육상 운송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지금 전쟁 이전 그 지표란 말입니다. 수치란 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저게 0을 기준으로 해서 좀 위쪽이면은 경기가 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운송비가 좀 괜찮게 흘러가니까 연동해서 굴뚝 산업이라고 우리가 보통 칭하는 그런 산업들이 좀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 보듯이 2020년이나 그 확 올라갔었던 그때는 우리가 보통 서플라이 체인이 뭐 망가졌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때 운송비가 많이 올라갔었던 그때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냥 평타를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최근 보면은 좀 불쭉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굴뚝 산업이 좀 살아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좋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ETF를 보더라도 뭐 산업재 ETF나 뭐 관련된 뭐 경기 소비재 이런 ETF나 업종들이 좀 괜찮게 흘러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 올라간 상태에서 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저렇게 올라온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경기가 좀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저기서 더 추가로 올라오면은 이제 과열이나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흐름이었는데 약간 찬물을 껴안는 예,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간밤 대표님, 뉴욕 시장이 좀 밀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약재가 조금 겹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중 하나가 기준금리 인하가 좀 네. 후퇴할 것이다라는 그렇죠. 대한 불안감. 그러면서 이제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그런 그런 부분이 또 기술주에 부담을 주고 뭐 이런 연쇄적인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연준의 그런 통화 정책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10년물 금리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4% 이하로까지도 내려갔었는데 최근에 다시 4.2까지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금리 인하 전망이 또 약해지고 있습니다. 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350에서 375 이 기준금리인데 좀 더 내려가서 한 2번 정도 인하하면은 300에서 325 잘하면 275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3번이 내려가는 건데 보통 한 2번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제가 페드워치 툴의 금리 이제 예상치를 가져왔는데 지금 연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325에서 350이 36% 정도 돼서
이게 가장 좀 높은 확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에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끝난다라고 한다면 325에서 350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턴 프리미엄을 계산하면 보통 한 80에서 많이 잡았을 경우에 한 100 정도, 100bp 정도 더 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점을 뭐 325다 이렇게 놓고 보고 뭐 80에서 100을 위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4% 전후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금리 약간 좀 부담스럽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아래쪽을 원하고 한 3% 이하도 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4%대에서 머무른다 이렇게 되면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미치는 영향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대표님 뭐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제 국채 발행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채 이제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좀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네. 어제 이제 30년물 국채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제 3년물, 10년물, 30년물 이렇게 국채 발행이 됐고 이제 월 말 쪽에서는 2년물, 5년물, 7년물 이렇게 발행이 될 텐데 표에서 보시듯이 저 막대기가 위로 가면 갈수록 국채 발행을 많이 한다라는 그 뜻인데 이번 분기가 저 끝에서 두 번째고요. 다음 분기가 확 내려가죠. 그리고 이번 분기의 그 끝에서 두 번째 막대기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지가 않습니다. 좀 높죠. 그래서 저 높다라는 건 결국 많이 발행한다라는 뜻이고 시장에 부담이 된다라는 뜻이죠. 결국 많이 발행하고 시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어도 약간 좀 올라갈 수 있었을 그럴 상황이었는데 전쟁 나고 인플레이션까지 좀 자극이 되고 전망도 안 좋고 금리 인하도 좀 덜할 것 같고 거기다가 국채 발행까지 많이 하니까 금리가 확 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저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입찰을 끝난 다음에 결제일이 또 다가오면은 그때는 유동성 쪽으로 또 좀 악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입찰 시기에는 금리 쪽으로 좀 자극시킬 수가 있고 결제일 그러니까 입찰이 끝난 다음에 그 국채에서 낙찰된 사람들이 대금을 납부하는 날 그때는 아무래도 돈이 필요할 테니까 그 글로벌 유동성 차원에서 미국의 유동성 차원에서는 약간 좀 불리한 측면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국채 발행 시즌, 그러니까 이번 주를 지나면서 부담은 한 차례 넘어갔는데 결제일이 다음 주 초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도 약간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결제일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유동성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느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게 이번 달만 그런 게 아니라 매번 국채 발행할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표를 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져왔는데 저 표가 뭘 뜻하냐면은 SRF라에서 연준에서 미국 연준 페드에서 돈이 필요한 그 금융회사에다가 하루짜리 RP를 제공하는 겁니다. 하루짜리 유동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저 막대기도 위로 가면 갈수록 이제 공급된 유동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단기 자금이 좀 부족한 경우가 저 높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난달에도 2월 16일, 2월 17일에 저 막대기가 좀 위로 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저 날짜가 바로 2월 달에 국채 입찰을 결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도 마찬가지로 또 조금 적지만 막대기가 위로 올라와 있죠. 저것도 뒤에서 월말에 보통 입찰을 하는 2년, 5년물, 7년물 이 국채 입찰이 결제되는 그 자금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저런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렇게 유동성 부족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유동성은 부족한 걸 시장에서 느낍니다. 그런데 페드에서 이런 SRF 같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재무부와 더불어서 페드 쪽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죠. 하루짜리 유동성을 제공하면서요. 그렇다면 유동성은 부족하지만 정책이 살아있다. 이걸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저 막대기가 크면서 네. 유동성이 부족하면서 뭐 금리가 막 뛰거나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이러면은 정말로 안 좋은 것이지만 부족하긴 부족한데 그것이 정책 대응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동성은 부족하지만 시장 충격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인즉슨 정책이 약간 쿠션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베센트 재무장관이 별다른 뭐 조치를 하지 않아서 네. 단기적으로 끝나겠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건가 그렇죠. 싶기도 하네요. 예. 만약에 급하면은 네. 지금 이번 주말에 파리 간다라고 네, 하는데 네, 안 네. 가겠죠? 네. 근데 파리 가가지고 하는 게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월말에 있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러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대표부를 만나러 파리를 네. 가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서로 주고받느냐 할 때 미국 쪽에서 중국에다 팔아 넘길 게 저는 이제 자원 쪽, 에너지 쪽 이쪽을 좀 봤었는데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콩 얘기가 나오고 그런 농산물 얘기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에너지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전쟁통에 재무장관이 급한 일을 다 제껴두고 지금 파리로 갔단 말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준비하러요. 네네. 그렇다면 과연 이 전쟁이 뭘 위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것도 좀 약간 퀘스천 마크입니다. 결론이 중국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직 2주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때까지 계속 전쟁이 지속될까 아니면은 이런 스토리가 중국 쪽에 어떤 압박 요인이 되면서 에너지 쪽으로 좀 압박이 되겠죠. 중국이 원유를 중동에서 많이 수입하니까요. 이런 저런 것들이 엮여가면서 정치 이슈가 또 경제 이슈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쪽에서 나오는 이슈도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볼 필요성이 있네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신경 쓰고 있다 이런 전쟁 통해서도 예.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유동성 얘기를 좀 해서 말인데 지금 사무실용 우려가 꽤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 난리통 때문에 그게 약간 지금 네. 뒤처졌는데 이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사실 이제 말만 들어도 부담스럽습니다. 네. 뭐 금융회사가 망한다라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는 이제 큰 회사죠. 블랙록 같은 경우도 판매를 뭐 좀 제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가도 좀 많이 빠졌죠.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딱 한 줄로 그걸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실 자산이 전체 자산의 몇 프로인데 이 주가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느냐 이런 표현이거든요. 과대납폭됐다는 그렇죠. 의견이에요. 예. 실제 부실이 좀 커 보인다,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나온 게 재무장관이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전 재무장관이 옐런이잖아요. 옐런 재무장관 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거 문제다. 그러다가 뭐 다이먼 회장, JP모건 다이먼 회장이 최근에 좀 크게 얘기했죠. 그래서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주요 인사들이 얘기했었던 거는 그런 식으로 계속 거론이 됐었는데 실체는 나타나지가 않았었죠. 네. 근데 이제는 그 실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언론 보도에도 지금 나오고 있고 어느 회사가 망할 수 있고 망했고 그리고 큰 회사 중에서도 어떤 것이 부실이다, 부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이미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또 AI 그 소프트웨어 업체의 부실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2000년 IT 버블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금융회사가 엮여 들어가기 때문에 08년 서프라임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08년 위기, 00년 IT 버블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더 부담인데 실제로 보면 AI 버블이나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부실 이런 것도 전체가 다 부실은 아니란 말입니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부실이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 상황 보면 그것도 버블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그 관련된 리츠 ETF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아, 오히려요? 예, 그러니까 전방 산업을 봤을 때 AI 산업이 전방 산업이다 하면 이제 뭐 데이터 산업, 데이터 센터에서 좀 시그널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쪽에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IT 버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게 AI 버블하고 계속 엮여 들어가면서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확산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항상 우리가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 버블에 대한 얘기를 계속 미리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걱정을 하면서 자산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실제 공포 심리보다는 더 확산돼 가지고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괜히 더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표가 뭐냐면은
최근에 블랙스톤이라고 해서 저 부실의 대명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네. 그 업체입니다. 근데 블랙스톤이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 두 개 펀드, 지금 저 표에 나와 있는 약간 짙은 색의 녹색 그리고 약간 밝은 색의 푸른색 저 두 가지 펀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22년에서 2025 그 사이에서 보면은 약간 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네. 아래쪽 밝은색, 푸른색은 좀 줄어들죠. 저게 부동산에 노출된 그 펀드인데 상업용 부동산이 좀 부실화되니까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저것도 저점을 치고 돌아서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위에 검은색 좀 짙은 녹색은 수익이 실제로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말고 다른 산업 쪽으로 투자되는 그 펀드인데 저 두 개가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저 두 개 자체도 지금 저점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저게 2025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좀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과거 계속 문제가 되었었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었던 그 상황들을 다 거치면서 어느 정도 타격을 이미 입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지금 부실 얘기가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실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규모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블랙락 같은 경우는 아예 얘기할 필요도 없고 지금 문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블랙스톤 같은 경우도 전체 자산의 14% 정도밖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물론 그 부실이 그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작은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미 망한 업체도 있고 뭐 연체가 좀 심해져가지고 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업체도 있는데 그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그 부실의 비중이 얼마인가 그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것이 향후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봤을 때는 그 월말이나 분기말에 좀 자극적인 그런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이게 롤오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부채를. 그리고 리파이낸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만기 연장을 하거나 다시 재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것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과연 지금도 부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부실한 업체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이자까지도 부담을 할 수 있는가. 그 얘기가 아까 초반에 나왔었던 금리가 인하가 좀 더뎌지고 실제 금리가 올라가는 것과 또 맞물리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쟁 나고 금리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런 사모대출 부실도 엮이니까 3월에 악재들이 엎치고 덮치고 또 추가되니까 지금 자산시장이 비실비실하다,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악재들이 좀 조용해지면은 좀 잠잠해지면 분위기는 언제든지 반전될 수 있다. 그 타이밍을 오히려 노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스템 위기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은 불편해하고 이거를 좀 막아야 되는 그런 흐름인데 네. 어찌됐건 최악은 약간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블랙스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악의 예. 상황은 좀 지나가고 있고 네. 너무 많이 퍼졌고 우리가 그 뉴스를 이미 정보를 파악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네. 보면은 악재가 우리가 모를 때 악재가 좀 무서워 보이는 것이지 네. 그 내용을 다 파악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악재가 소멸되는 과정으로 진입한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정확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담을 해보니까 한 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의 악재가 아니다. 네, 이렇게 좀 맞습니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월의 악재 이런 부분으로 성격을 잘 규정해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좀 이 악재를 대해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네. 시장을 잘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영진 SPM 리서치 대표의 분석으로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